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종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기사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숙종의 비인 민씨가 왕자를 낳지 못하자 소위 장씨 소생의 아들 윤을 왕세자로 삼으려 하자 이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숙종의 비 민씨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윤이란 이름이 있는데요. 당시에 왕자들이나 대군들의 이름은 외자들이 많습니다. 외자로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 그 자를 이제 회피하게 되죠. 지명에 윤자가 들어간다 가게 되면 그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쓰지 않는 자를 이제 왕자의 이름으로 외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술왕국이 숙종 20년에 있었습니다. 서기로는 1694년의 일인데요. 숙종이 폐비 사건을 후회하고 있던 1694년에 소론의 김춘택 등이 숙종의 폐비인 민씨의 복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남인의 미남 등이 소론 일파를 재결하려다 실패하게 되죠. 숙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남인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 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심해졌고 이후 줄곧 서인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 숙종비 민씨는 왕비로 복위하고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어 후일 사사되게 되죠. 이러는 와중에서 탕평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경 홍범저에 나온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울지 않고 패짓지 않으면 왕도가 탕탕하며 패짓지 않고 기울지 않으면 왕도가 평평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임금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뜻이죠. 영종조대에 실시된 탕평책은 각 당파의 균형과 연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 격화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왕권 자체에 위협을 주자 특정 당파의 정권 독점을 배제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 사실 소극적 성격이 강했어요. 먼저 영조의 탕평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파를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 붕당의 뿌리는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전랑의 권한도 약화시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도 영조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군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이 군역법의 실시로 줄어들게 되죠. 아울러서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문물제도 정비에도 영조는 열심히 문물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속대전이라든지 속오레이라든지 동국 문헌 비고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는 적극적 탕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관직에 기용했죠. 이 정조는 왕권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규장각을 설치하죠. 국왕 직속의 학술 및 정책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장각은요. 정조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아울러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정조가 직접 관리들을 재교육했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용용의 설치입니다. 국왕 친해 부대가 바로 이 장용용인데요. 이 장용용을 설치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비변사를 비롯하여 훈련도감, 수호청 등의 5군영이 모두 서인 세력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용의 설치는 사실상 군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되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정조의 다른 여타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수령이 직접 향약을 주관하게 했죠. 사실상 이러한 수령이 직접 향약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령은 왕이 직접 파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왕권 강화의 한 수단으로서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했던 것이죠. 백성에 대한 국가 혹은 왕의 통제력을 강화시켰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해 통공이라 하여 이 1791년에 신해 통공이라 하여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실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시전 상인들이죠. 금난 정권을 가진 시전 상인들이었는데 이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난전도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자, 아울러서 정조는 서울과 노비 차별을 개선해 나갑니다. 서울 출신 학자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하고요. 공노비 해방을 추진하게 돼요.
이러한 추진은 그 다음 때인 순조의 공노비 해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조는 문물제도도 정비하게 되죠. 법전으로는 대전통편이 있고요. 탁지지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탕평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탕평책의 의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에요. 아울러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일련의 개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 탕평 정책은 붕당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정쟁을 조정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약화되는 경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약화되는 경우 이 탕평책은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조 사후 왕권이 약해지자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등장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세도 정치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죠. 정조가 갑자기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탕평 정치로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세조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이 정조가 정말 사랑하던 물건이 있어요. 그거는 남영초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남영초가 뭔지 한번 과제로 내볼게요. 이 남영초를 보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논하라가 과거 시험 제목이었어요. 참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남영초를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 정조의 과거 시험 문제였죠. 자, 다음으로 세도 정치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죠.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 60년간 외척인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고요. 훈련 도감을 비롯한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하게 되죠. 세도 정치의 결과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정치 기강에 문란이 나타나는데요. 과거 시험 부정과 그리고 간직 매매 등이 공공연히 비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과거 시험 부정은 갖가지 방법이 있죠. 답안 바꿔치기부터 시작해서 대리 시험, 거기다가 커닝 페이퍼는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런 식이에요. 선비들이 먹을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비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슴을 데리고 오죠. 근데 그 머슴이 공부 잘하는 애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글을 쓴다든지, 뭐 심지어는 과거 시험 보러 온 문인들, 그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서 소위 이제 문과 급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이 뭐 이런 식이에요. 화장실에 가거나 차를 마시거나 한 번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리 바꿔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그 잘된 시험지에 그 이름표가 있잖아요. 이름을 적는 난에다가 뭐 그거를 위에다가 덧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과거 시험 부정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도 정책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죠. 수령과 아전의 수탈로 농민 생활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조선의 수치제도인 전정, 즉 토지세, 군정, 즉 군포, 황곡, 관청 고리대금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계세요. 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관청이 고리대금업에 나서는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민 부담은 증가하고요. 농촌 경제가 파탄 나게 되고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지요. 이 사회 불안이 이에 따라 고조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농촌 경제는 거의 파탄이 되고요. 이 원인은 지배층의 비리와 수탈 때문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시장이 되겠죠.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됐는데 한 100억 정도 주고 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뭐 2억 정도 주고 했다고 하면 사실상 본전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누굴 상대로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본전 이상의 장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비리와 수탈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아울러 대주주 및 대상인의 횡포도 만만치가 않았죠. 근데 참 이게 그런 게요. 이렇게 지배층의 비리와 수탈, 그리고 대주주 및 대상인의 횡포가 있고 농촌 경제가 파탄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연재해와 질병이 만연하게 돼요. 물론 자연재해는 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질병은 만연해지는 전염병이 특히 창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민이 속출하고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도적대가 돼서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아울러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항선이 빈번하게 조선 연안에 출현하게 됩니다. 서양 선박들이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하고 통상을 요구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민들의 한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뭐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소극적 저항으로는 벽서, 쉽게 얘기하면 벽에
자신의 요구를 적는 것이죠. 몰래. 소청이라는 방식도 있고요. 항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장료에 대해서 안 내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는 것, 혹은 거세라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적극적 저항으로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있는데요. 이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벌어진 난으로서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신흥 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 빈농들을 규합하여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정책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일으킨 봉기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는 186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단성 농민 봉기와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요구사항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도 정치가들이 매간매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세도 정치를 이제 끝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식 암행어사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는 그 대응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토지제도의 변화를 한번 조선시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과전법이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에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세조 12년 서기 1466년에 직전법이 시행되고요. 그 다음 성종 원년에, 즉 1470년에 관수강급제가 실시되고 그 이후 수조권 지급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죠. 녹봉의 형태로 주게 됩니다. 고려말 과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전법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되었고요. 이들에게서 뺏은 땅을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눠준 것이죠. 아울러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이 과전법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문세족은 세금을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은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이러한 과전법을 새롭게 발표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과전법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습이 불가했죠. 하지만
일부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인데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기억에 더 많이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전과 휴량전도 두 번째 숙제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전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직전법이 나타나는 것은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관수강급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리의 수조권 남용이 농민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한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작료를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지방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서 농민에게 직접 지방관청이 거둔 후에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이 폐지되게 됩니다.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녹복만 지급되는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초지 제도의 변화의 결과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게 되죠. 양반지주는 매매와 겸병, 개간 등을 통해 소유지를 확대시킵니다. 아울러서 노비에 의한 직접 경작을 하는 양반지주들도 늘어나게 되어 이것을 조선 후기에는 흔히들 광작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를 광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노비에 의한 직접 경작을 시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경작하게 하고 하는 병작 반수 제도가 이 시기에 되고 이 시기에 소작료는 생산물의 50% 정도가 돼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죠.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양반의 토지 사유와 병작 반수에 입각한 지주제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수치제도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제도의 정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의 확충 때문이에요. 이 전 근대사회, 고조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개혁 조치는 국가재정의 확충에 일단 제일 목적이 있고요. 국가재정의 이 세금의 거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결국은 개혁 정책의 제일 핵심 과제가 됩니다. 자, 수치 제도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전세와 공납, 부역, 그리고 기타 세금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토지세예요.
과전법의 경우에는 1결당 30도를 징수했고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세종 때 만들어졌던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을 통해서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전분 유턴법은 땅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연분 구등법은 쉽게 얘기해서 자연재해, 뭐 한발, 가뭄, 우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9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죠. 합리적인 방식이죠. 땅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야지 되고요. 또 풍수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세금의 양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긴 한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사가 힘들죠. 지금도 어려운데 아마 그 조선시대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내던대로 내는 것이 상례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납을 한번 볼까요?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했습니다. 중앙관청이 각 군현에 종류와 수량을 할당했죠. 거기 그 군은 뭐가 유명하니까 그거를 이만큼 몇 톤 가지고 와. 그러면 군현에서 각 가호에 할당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약간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형식으로 대동법의 형식으로 변화되죠. 그것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역은 노동력이에요. 정납, 즉 만 16세에서 60세에게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군사로 동원하거나 그 비용을 직접 거두는 것을 얘기하고요. 요역은 각종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증발하는 것입니다. 뭐 성을 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께서 행차를 하시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요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제도의 기타 항목으로는 염전세, 광산세, 산림세, 어장세, 상인세, 수공업제세 등을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1결의 크기는 뭘까요? 보통 계속해서 1결당 30도, 1결당 20도에서 최저 4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결은 곡식 수확량과 토지 면적 및 조세 수치를 연결시켜 토지 면적을 파악하는 단위입니다. 쌀 한 주먹이 1파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1결은 수확량이자 1결은 생산을 낼 수 있는 토지의 단위 면적, 그리고 그 단위 면적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부과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세무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6세기에 이르게 되면 수치체제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죠. 전세는 지주가 내야 할 전세를 소작인에게 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뭐 그래요. 어떤 세금이 나타나게 되면 이 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세금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제 지주가 내야 할 세금을 사실상 소작인이 대신 강제로 내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서 살펴본 바대로 공납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대가를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죠. 뭐 이런 식이에요. 특등 물건도 서리가 저건 C급이야. 그러면 공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서리가 자기가 이제 돈 주고 산 거를 국가에 공물로 바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신 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이제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가격의 10배 정도로. 10배 장사면 괜찮은 장사네요. 안 되죠. 이 그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아주 모기 같은 존재들이죠. 이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군역의 폐단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서 역을 대신하는 대리비라는 형태가 있고요.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 수포가 성행하게 됩니다. 환곡도 문제가 돼요. 원래 이 환곡은 빈민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제도죠. 다시 말하면 그 춘궁기에 쌀을 싼 값에 풀었다가 줬다가 약간의 이자를 받고 가을 추수기에 받는 형태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관청 고리대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체제의 문란의 결과 농민층은 몰락하고요. 각 지방에 많은 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군역, 공납으로 막 돈을 세금을 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노비로 파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냥 땅을 버리고 소작을 짓던 땅을 버리고 냅다 도망을 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적이 출몰하고요. 뭐 이 도적이 원래부터 도적이 아니고 이 유민들이 도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당시 16세기 대표적인 도둑으로는 임꺽정이 있습니다. 임꺽정을 다룬 대하소설이 있죠. 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하소설들이 많았어요. 뭐 20권, 연작 20권짜리, 뭐 10권짜리 그런 거 읽으면서 뭐 그때는 뭐 게임도 뭐 거의 없고 오락실 정도에서나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가지를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설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좋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러한 소설이나 아니면 여러 서적들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성종실록에 나와 있는 이 대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병들이 모두 타인으로서 대립하는데 대신 군대에 보내는데 그 대립자는 여기 곧에서 값을 많이 받는다. 2개월에 면포 17.8필에 이른다. 군포 이 앞서 얘기했던 반군 수포제에 의하면 한 사람이 2필 정도를 이제 내는데 군대를 대신 가는 경우에는 2개월에 면포 17.8필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이 면포 한 필이면 쌀을 제법 살 수가 있는 양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박납의 패단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납의 패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각 고을에서 공납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 박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추곡제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까지 였던 것 같은데요. 90년대까지 추곡 수매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 쌀값을 정부미라고 그래서 비축미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다 그러면 A 등급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던 신문 기사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체제의 개편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양난으로 많은 농민이 사망하고 농경제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이죠. 국가재정이 이로 인해 고갈되고 농민생활 역시 궁핍해집니다. 몰락한 농민들은 조정과 지배층에 항거하게 되고요. 사실상 이러한 항거는 양반 지배체제의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개편 방향을 한번 볼까요? 조정은 수지체제를 개편하여 조세를 전세화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모색합니다. 이렇게 전세, 토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책 때문에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땅 가진 농민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치체제 개편의 내용을 보면요. 전세는 영정법을 실시하고요. 공납은 대동법을 실시하고 군역에서는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1635년 영정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세종 이후 실시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운영이 복잡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세를 풍경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4, 6도를 징수하게 되죠. 전세율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어요. 자기 땅이 없는 소작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아울러서 여러 목목의 이 부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영정법의 실시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명목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죠. 이 부가세의 액수가 전세보다 몇 배가 되어 농민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의 시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이 극심해지죠. 이 유성룡 등이 곡물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을 주장하죠. 물론 시행되지 못했지만요. 이 대동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을 전세화하여 가후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면포, 삼배, 동전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토지 없는 농민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토지가 있는 농민도 대동세 1결당 12말 정도만 납부하여 부담이 크게 경감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는 자그마치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양반지주의 반대가 극심하기도 했지만 한 제도가 제대로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해보려는 이 조선시대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광해군 즉위 원년에, 다시 말하면 1608년에 이 대동법이 시행되고요. 경기도에서요. 그 다음 1623년 인조 즉위 원년에 강원도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 대동법을 시행해 본 결과 별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한 효종 2년 1651년에 충청도 삼남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인 이 충청도에서 이 대동법을 시행해 보죠. 역시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효종 9년에는 전라도 지방으로 이 대동법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숙종 4년에는 경상도, 1708년에는 황해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함경도와 평안도는 없네요. 왜 그렇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접경 지역이죠. 북방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은 중앙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관찰사 쪽으로 가서 군비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죠. 그 지역에선. 자, 이 대동법의 시행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조정은 농민들이 납부한 대동세로 어용상인인 공인을 통해 관수품을 조달했던 것이죠. 공인은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아울러 농민들도 토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대동세를 마련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동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상품환제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했다는 게 이 대동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그 다음으로 대동법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곡물을 지역 특산품을 물론 이 대동미로 대신하긴 했지만 별공이나 진상 등의 현물 징수가 남아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대동세가 자기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균역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게 됩니다. 자, 1년에 2필에서 한 필로 줄였죠. 당연히 부족액이 나타나죠. 국고가 줄어드는 부족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일결마다 2두씩의 결정미를 징수하게 되죠. 결정미를 징수하게 돼요. 아울러서 어염세,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부족분을 보충하게 되죠. 일부 부유한 상민에게도 선무군관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부과하게 됩니다. 균역법의 의의는 일시적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것이고요. 한계는 결정미가 소작인에게 전가되고 폐단이 지속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서 선무군관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요. 이 평상시에는 군관포만 내면서 뭐 무예를 간해해서 익힌다고 하는데 진짜 익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여하튼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군조를 지휘합니다. 영조 27년 즉 서기 1751년에 균역법 시행에 따른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의 부호나 부민을 대상으로 이 선무군관이 조직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역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을 균역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선무군관을 설치했던 것이죠. 이 선무군관이 되면 그 자손까지도 군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는
매년 군포 한 피를 내도록 하였고, 면포를 대신하여 돈으로 내면 1필당 2량, 2량, 그리고 복무연한은 15세에서 60세였으므로 선무군관 한 사람이 평생 45피를 이 군포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자, 어, 자, 이 조선초는 중농 정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농 정책 때문에 국가의 통제로 이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생산이 억제되고 침체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농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재정 운영의 토대가 농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상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농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농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간을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이 개간을 하는 경우 또 이 개간이 완료된 토지에서 소출이 발생한 이후 한 5에서 10년 동안 면세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주기도 하죠. 이 수리시설 확충은 국가에서도 하지만 사실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구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력을 늘리는 데 힘쓰게 되죠. 아울러서 이 농사직설이 편찬되는데요. 이 농사직설은 농민의 실제 경험을 이 발췌해서 종합해 가지고 우리 농토에 맞는 우리만의 농사법을 이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노인들에게 직접 가서 구두로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잘 재배가 되죠? 그리고 어떤 비료를 써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을 해서 만든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의 농수들은 사실 중국책을 그대로 번역했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작목도 거기엔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토도 다르고 또 농사법도 다른 품종도 다른 이러한 중국식 농서를 대신해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조선의 농민들에게서 채록한 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 농사법을 장려하려는 이 세종의 의지가 잘 드러난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농업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이 시기부터 확대되게 되죠. 아울러서 남부 일부의 이 조선 초 얘기예요. 초 중반
남부 일부의 모내기가 확대 보급이 돼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십이법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소멸하죠. 십이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화학 비료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화학 비료는 아니고요. 이제 분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축의 분뇨를 사용하게 되면 휴경지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물의 분뇨를 이용하니까 휴경지가 소멸한 거예요. 어떤 동물이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분뇨를 이용해서 이 비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휴경지가 소멸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된 일이죠.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관영 수공업 체제의 정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 초기에는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장인을 공장 안이라는 등록부에 등록해서 각 관청에 소속시켜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죠. 의류나 활자나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했습니다. 15세기 이후 장인이 관청에 동원되는 것을 기피하면서 관영수공업은 점차 쇠퇴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선 후기에서 한번 이 수공업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죠. 민영수공업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농기구, 양반의 사치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이 가내수공업도 이 시기에 발달하는데요. 이 농가에서 자급자족 형태로 생활필수품을 제작한다든지, 이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면포를 짜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가내수공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상 면포는 시장에 내다 팔면 쌀로도 의류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자급자족 형태라기보다는 시장을 지향한 생산이었다고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상업활동 통제와 장시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전은 조선 초기 상업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전은 종로거리에 있었는데 정부가 점포를 지어서 상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세, 즉 점포세와 상세를 징수하는 형태였죠.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은 경시소를 두어 불법적인 상회행위를 단속했죠.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을 단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15세기 후반에 장시가 나타나게 되죠. 장시를 한자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시장이죠. 같은 뜻이에요. 16세기 중엽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당시에서는 인근의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보부상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그리고 수산물과 약재 등을 매매하죠. 화폐 주조를 조선초 화폐 주조를 보시면 저하와 조선 통보 등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유통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농민은 쌀과 면포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장시에서 구매했기 때문이죠. 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게 한때 80년대, 90년대 뭐 그 연간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00년이요. 조선 후기에 근대 자본주의의 싹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나타났었죠. 그것을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일제 식민사관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맹아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본주의 맹아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의 성행과 광작,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 등을 통해 성장한 분홍의 존재라든지, 상업에서는 정부의 특혜 또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거상으로 성장한 도고의 출현이라든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근대지향적인 사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학이 집중적으로 연구됨으로써 자본주의 맹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맹아론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주체적 발전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서 얘기한 이 정체성 운동과 타율성론에 대한 이 반대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체적 발전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사회로의 태동기로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맹아론이 형성되게 되는 이 광작이라든지 분홍이라든지 도구의 출현, 실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사실은 대면 강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 강의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태원 뭐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나서 사실 대면 수업을 하면 서로 이 조율을 해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떠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여하튼 빨리 종식이 돼서 뭐 만나 뵀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지는 점점 의문이 드네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릴 온라인 강의 형태로 뭐 아직까지 공문이 없긴 하지만 여하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죠.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